인간 중심주의 기억납니까?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만 본다.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게 이것만 있으니까 아마 그 이상은 안 들어보면. 베이컨은 뭐가 내 교재에 뭐라고 나왔지? 자연 기술론, 자연 정복론이다. 정복론. 그래서 방황하는 자연을 노예로 삼아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될 정복제약 역사 연관이었죠. 그거를 위한 이제 과학 기술 이런 걸 긍정했던 사람이고요. 데카르트는 무슨 론? 자연 기계론이었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데 동물들은 생각할 수 없잖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얘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뭘 느끼지 못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다뤄도 어차피 이게 본능의 프로그래밍 대로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 기계로 그래서 자동 인형 움직이는 기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인간은 인식 주체, 나머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동물 포함해서 모든 자연은 인식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인간 인식주의죠. 다음 칸트가 중요한데 기억납니까? 칸트는 자연을 함부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였어? 인간이 그러니까 앞으로만 좀만 올려버리고 두 밖에 없는데 줄수 있어. 너무 큰 강의실을 잡았다. 인간이 뭐 북한만 갖고 있어. 거기 앉으세요. 인간이 뭐 자연한 사람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 위반이지. 칸트 저 앞에 우리가 이단론 할 때 행동론 할 때 배웠잖아. 칸트는 인간을 뭘로 대우하라?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뭐 나를 성적 상승 수단으로 삼는다. 내가 너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 다른 무언가를 위해 다른 존재를 사용하는 거를 수단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칸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칸트 입장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일하게 도덕적 인식을 가지고 도덕 실천을 할 수 있는 엄청 고귀한 존재거든. 그런 고귀한 존재가 동물을 함부로 막 다뤄. 길 가다가 막 눈사람 부시고 나무 막 때리고 막 그래. 그러면은 좀 품이 없어 보이잖아. 그 품이 없는 게 자신을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야.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지. 이게 나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의무 위반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게 의무잖아. 그거를 위반하는 거야.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은 내재적 가치는 없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하면 틀려요. 무슨 가치는 있으니까? 도구적 가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만 직접적 의무에 대해서 의무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기만 할 거야. 그러니까 동물은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동물은 동물에 대해서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뭐에 대한은 직접적 의무일 경우에만 쓰자 그랬다. 간접적 의무일 경우에는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간접적 의무는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은 동물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어서 자연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도 인간에 대한 직접 의무였죠. 동물을 함부로 하는 건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지. 용어를 좀 구분하세요. 칸트 오시면 나온다면 관련한 간접적 의무는 자연에 대해서 있지만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가 없다.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도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동물을 잔혹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동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통일을 생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로 하나는 가능합니까? 모든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야.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의무가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관련한 인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자연은 의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뉘앙스를 좀 기억해라.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싱어가 들어가니까 될 싱어도 조금 복잡할 수 있고요. 벤담은 우리가 배웠다. 키고 감수성 이걸 가지고 모르는데 그래서 공리 원리 얘기했던 사람이죠. 최대도수 최대행복 얘기했던 사람. 근데 이때는 사람 설명식이기 때문에 이제 동물도 피고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물들인데 그들이 이성을 가졌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완전히 사람 말이라 되는 한 달에 안 되는 유아를 비교할 수 정도로 말이 잘 통하고 합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얘가 깨닫고 고통을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더 도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도로 하고 그 이상은
얘기를 안 해. 왜? 산업화 방식이야. 노동자 인권 챙기기로 좀 빡센 말하는 무슨 동물 인권이야 정도입니다. 그거를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학대에 해서 지금 얼마 전에 오셨거든요. 동국대 오셨어. 그걸 만났는데 사인 받고 그랬었어. 그래서 싱어가 이걸 이제 공리주의 얘기를 조금 이제 받아들여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서 쾌고 감수능력이 동물도 가지잖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쾌고 감수능력이다. 이걸 동물도 가지고 있으니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동물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요 공리주의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유정성이라는 같은 말이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있을 유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쾌락을 좋아하면 기분이 즐겁잖아. 내가 고통을 가까이 하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잖아. 그런 거를 유정성이라는 거예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으면 모두 유정성이 있어요. 이게 도덕적 지위를 가지기 위한 필요 충분이 뭐냐? 쾌고 감수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없으면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모든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맞을까? 모든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아니야.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이 있어요. 해파리 뭐 이런 거 있잖아. 해면체 이런 거는 통각세포가 없대. 그런 건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관심이라고 바꾼다라고 하거든요. 인터레스트가 흥미죠, 흥미. 근데 다른 번역 중에 이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이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 이익, 이자 뭐 이런 건데 애초에 그 흥미라는 뜻이 내가 이익이 되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걸 흥미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익이라는 뜻도 있고 흥미라는 뜻도 있어. 이익 관심을 구하는 겁니다. 인터레스트. 나한테 이로움을 주는 거에 대한 뭐 흥미로움 뭐 이런 식의 의미예요. 이익 관심. 근데 이거 두 개는 유정성이랑 쾌고 감수는 완전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익 관심은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범위는 같아. 쾌고 감수능력을 모두 가진다면 이익 관심을 모두 가지고 이익 관심을 가진다면 모두 쾌고 감수능력을 가져요. 근데 이익 관심의 종류는 달라.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동일하게 고려하거든. 시간은 뭐가 중요하냐면 동일하게 고려한다. 옳은 선지인데 동일하게 대우한다. 틀린 선지야. 왜 틀린 선지냐면 이게 달라서 그래요. 이익 관심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동물과 인간의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해줘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싱어는 인간과 동물의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맞습니까? 아니야. 왜 아니지? 아니야. 동물. 모든 동물을 모든 동물의 권리를 인간과 동일하게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싱어가? 왜 아니죠? 걔네가 추구하는 권리랑 우리가 추구하는 권리가 달라. 고양이한테 투표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거든.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우리는 안락한 주거 생활을 할 집이 있을 권리가 필요한 거지. 걔네는 들판에서 뛰놀 자유에 대한 권리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권리가 달라. 고양이를 뭐 말을 마구간에 재워야지 침대에 재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고양이한테 메가커피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나한테 줘야지. 고양이한테 추를 줘야 돼. 나한테 추를 준다고 그걸 안 기쁘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하다. 동일하게 대우한다. 다 틀린다. 동물융통주의에서는 동일하게 고려하는 거다. 고려하는 표현을 기억하세요. 동등, 뭐 동일, 뭐 평등 대우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고려하는 거야. 자, 쾌고 감수능력을 지닌 주려면 이익관심을 가지는데 이익관심을 지닌 주려면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건 얘기했죠. 그래서 동물적 도덕적 권리가 있어. 동물적 권리가 있어. 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걔네가 이익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식물은 좀 더 지위가 없습니다. 왜? 통각세포가 없으면 감정이 없어. 감정이 있는 거에 그 조건으로 봐요. 쾌고 감수능력이. 감정이 없으면 이익관심이 없어. 뭐에 끌리고 뭐를 싫어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막대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익관심은 개체 자신의 이익 추구에 대한 관심이다. 쾌락을 가까이 하고 고통을 멀리하는 정신이 이익관심이에요. 그래서 뭘 하라면 얘네들이 이익관심을 가진 모든 문제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라 그래. 대우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 싱어와 교육으로 나와요. 쾌고 감수능력을 모든 가진 존재의 모든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한다. 단 이때의 평등 고려는 동등 고려는 맞는데 동등 대우는 아니다. 동일하게 쾌고 감수능력을 가져도 이익관심의 권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를 침대에서 재울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에 추구를 줄 필요가 없다. 애들이 동일하게 대우한다 이거는 많이 나쁘지 안 틀리거든요. 2학년 때 학년 배울 건데 너희들이 동일한 권리를 보장한다 이건 뭔가 그럴듯하단 말이야. 권리도 동일하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권리도.
자유재산 공연 수업. 그리고 테일러가 좀 어려운데 다행히 테일러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내가 좀 어려운데 깊게 들어가고 할 수가 없고. 종차별주의를 반대합니다. 동일보통 동일 취급이죠. 그러면 종차별주의는 누구만큼 좋아하냐면 인간 중심주의에서만 종차별주의야. 나머지는 걔네는 이분법이잖아. 인간과 인간 아닌 모든 존재라고. 나머지는 다 종차별을 하지 않아. 생명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는 다 종차별주의 반대죠. 그리고 이제 도덕적 관점에서 인간 동물을 평등 고려한 대우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덕적 지위를 모든 동물이 가지는 건 아닙니다. 키우고 감수력을 가진 동물만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파리는 통각성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번은 넘어갑니다. 요거를 기억하자. 저번에 얘기한 거 기억나니?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라고 봅니까? 맞니? 맞아요. 도덕적 주체는 도덕적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도덕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입장에서 공통으로 도덕적 주체는 오직 인간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입장 공통으로 도덕적 주체는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다. 왜? 도덕 행위를 하는 도덕 책임을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라는 구성원 상호 간의 의무를 강조한다. 맞나? 아니. 동물이나 식물이 우리한테 의무를 가지지 않는단 말이야. 인간만 의무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도덕적 주체가 인간뿐이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 의무를 가지는데 걔네들을 고려하는 의무가 있다. 걔네들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걔네는 뭐냐면 도덕적 존재예요. 그래서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또 지위를 기는 내재적 가치를 같은 말로 쓰요.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이 도덕적 존재고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까지 도덕적 존재예요.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슈바이처 생명 외경 생산인데 레오폴드가 저번에 레오폴드 입장에서 자연을 자원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자원시할 수 있다, 강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레오폴드가 생태 중심주의가 자연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중심주의자까지는 채식을 하면 되거든. 동물을 자원으로 이용 안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싱어도 쾌고 감수능력을 비교해가지고 더 많은 쾌락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육식도 허용하고 제한적으로 동물 실험도 허용해요. 싱어는 그 내용이 나왔는데 레거는 절대 안 되는 사람에게 빠졌습니다. 싱어는 동기주의 원칙에 따라 동물 실험 육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원칙적으로 반대. 하지만 조금더 허용하는 입장이다. 인간 동물의 전체 이익의 총합이 큰 경우에는 동물 실험도 가능해요. 네, 콜레라 백신을 위해서 사람 인상 실험을 하잖아. 다시 코로나 백신 실험을 위해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인상 실험을 하잖아. 그리고 동물도 콜레라 실험을 위해서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해요. 동물 실험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육식도 허용 가능해요.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공장식 사육시설을 가능한 거죠. 일단 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까지는 일단 동물을 해치지 않고 키고 감수능력이 동물을 해치지 않고서도 인간의 생존이 가능한데 채식은 안 합니다. 생명 중심주의자부터는 생명체를 해치지 않고는 인간이 생존이 안 되죠. 그죠? 풀떼기를 먹더라도 먹긴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자원시 하는데 뭐가 차이점이냐? 옛날에는 아예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막 자원시하고 하는 거거든.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거거든. 이제는 해칠 수 있는데. 다른 생명을 희생시킬 때 죄책감을 가지고 불필요한 상황에 해치는 생명을 지양해야 되고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생태 중심주의자인데 이용은 하되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리적, 윤리적 관점으로 같이 보면 돼요. 예전에는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동시에 심리적, 윤리적 관점으로도 같이 본다는 거죠. 그렇죠? 슈바이처 생명 외경 세상에 키워준다. 아까 싱어의 도덕적 판단 기준은 뭐야? 싱어가 도덕적 고려 대상은 뭐가 기준이 됐어요? 우주표가 와주는 칸트는 뭐겠니? 이성이다. 이성을 가진 모든 존재는 도덕 책임 능력, 실천 능력 이런 걸 가지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고 직접적인 의무의 대상이고. 아까 싱어 같은 토끼가 와주는 능력이고 슈발처는 생명이면 돼요. 그리고 키워드는 뭐냐면 생명 외경입니다. 레오폴드는 키워드가 뭐지? 대지윤리가 키워드야. 대지윤리. 레스는 심층생태주의 큰 자아실현이 키워드. 키워드는 외워야 된다.
생명 위경선상이고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경이로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감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는 생명을 유지, 증기라는 것은 전하게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 뭐가 차이점이냐면 이렇게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온전한 안전성, 그 아름다움에 이바지하는 것을 하거든요. 거기 생명 공동체의 온전한 안전성, 온전한 완전성, 아름다움에 이바지하는 것이서 여기는 생명을 유지, 증기라는 것이서 여기는 무생물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걔네는 무생물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무생물 이 자연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에 있는데 참고로 동등성 원칙,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돼. 그러면은 아무도 해칠 수 없잖아. 그리고 사자가 사슴을 안 잡아먹을 수 없잖아. 불가피한 일이 있단 말이야. 이건 차등성 원칙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희생시킬 때 희생시킬 수 있다는 원칙이야. 하지만 책임을 잘 질 수 없기 때문에 뭐하냐? 사랑 원칙으로 두 개를 연결해 줍니다. 사랑 원칙은 보안 연결해 주는 거고 희생된 생명에 차등성 원칙으로 불가피하게 희생시킬 수 있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불필요한 상황에서 해치는 행위를 지향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입장 공통으로 어차피 네 가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 혹은 동물을 자원시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모든 선수다. 모든 입장 공통입니다. 수단화할 수 있다든가 수단화할 수 있는 것. 생태 성질을 몇 개만 보고 가요. 인간 중심주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칸트는 인간에게 자연을 배려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도덕적 의무가 있는데 거기 누구에 대한 의무야? 인간에 대한 의무가, 인간에 대한 의무, 자연을 배려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공통으로 이성을 지닌 인간이 자연 속 다른 존재들과 호화할까? 호화합니다. 그걸 하다 보는 입장이고 동물 중심주의. 싱어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배려는 인간의 이익 관심을 따르는 의무라고 볼까요? 아니야, 동물이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물이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배려합니다. 그래서 싱어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배려는 동물의 이익 관심을 따르는 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말했죠. 싱어는 태고한 수명에게 있는 동물과 인간의 이익 관심이 걸리는 서로 다르다고 봅니까? 다르다고 봤죠. 싱어는 도덕적 고려의 구체적 내용은 고려 대상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까? 있다고 보지. 얘가 이익 관심이 뭔지에 따라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일하게 고려하되 다르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거. 4번 넘어갑니다. 4번 지우고 싱어는 종을 근거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종차별주의는 전부 다 반대였죠. 인간 중심주의 빼고는 다 종차별주의 반대다. 큐바이처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소유를 위해 다른 생명을 훔치는 예외적인 경우 또한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오히려 칸트 테일러가 넘어가고 선택 중심주의가 넘어가. 레오폴드 돼지윤리 도덕 공동체의 범위, 내적 가치를 부여하는 범위를 동식물, 무생물뿐 아니라 돼지까지 합쳤다. 돼지는 땅이죠, 땅. 땅은 죽어있는 거니까 죽어있는 것도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까지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돼지윤리야. 생명 공동체, 돼지 공동체 이런 표현을 써요. 돼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레오폴드 그냥 합니다. 자연 전체가 도덕적 고려 대상이고 전인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개체론적 관점이라고 그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를 합쳐서 개별 생명체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개체론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전인론이다.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뭐 돼지란 얽혀 있는 유기적인 전체고 생명 공동체 돼지피라미드 얘기하고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는 여기 안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자,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 균형이 중요하다. 뭐보다 대체로서의 생명 가치보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 선들이 여러분데 이 선들이 와요. 개별 생명체와 생명 공동체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공통선이다. 모든 입장 공통. 여기까지 인간, 동물, 생명 중심주의는 무슨 론이라고? 여기까지를 개체론이라고 불러요. 개체론. 개체론자들은 뭐가 중요해? 생명 공동체와 개별 생명체가 아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개별 생명체가 더 중요해. 그러면 전일론에서 생태 중심주의죠. 전일론에서는 개별 생명체와 생명 공동체가 뭐가 더 중요해? 생명 공동체가 더 중요해요. 애초에 얘네들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이유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생명 공동체에 기여하기 때문에 얘네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네가 기여를 안 하면 없어져요. 생명을 존속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개별 생명체보다 생명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생명체와 생명 공동체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모든 입장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뭘로 흐를 수 있다고 비판받는다는 게 기억합니까?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수 있다. 파시즘이 전체주의래죠.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해도 희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레건이라고 레건 안 하게 넘어가면 어벤져스에 있는 타노스 얘기했죠. 큰 것은 하는 게 전 세계가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금방 멸망하다 절반 줄이다. 자,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존속 권리를 가진다.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건데 모든 동식물이 존속 권리를 가져요. 근데 그 존속 권리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걔가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 때문에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때문에 내 생명권이 보존되는 거예요. 생명권이 주장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권을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여를 안 하면 생명권을 보장 안 해줍니다. 본래적 가치에 의해 생명권이 존당하지 않는다. 생명 공동체 윤리라고 합니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한 안전성, 아름다움에 미바지하는 것이 선이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아까 슈발처럼 생명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선이에요. 생명 공동체의 아름다움에 미바지하는 것이 선이니까 차이점이다. 생태계를 문제적 관점뿐만 아니라는 핸드 비교, 나돌리보돌소나 뭐뿐만 아니라 비니까 둘 다 한다는 게 준다. 경제적 관점도 하고 윤리적 심리적 관점도 하면 괜찮다.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생명 공동체의 안전성 해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중심물을 자원시할 수 있어요. 자원시하면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나무를 잘라가지고 책상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 문화 전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없어요. 갑자기 뭐 자연 속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생명 공동체 안정을 위해 해치의 줄을 조절할 수 있다. 황소기 우리가 뭐 생태계 돌아다니면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할 수 있다. 레건은 안 됩니다. 레건은 안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레오폴드는 자연을 경제적 가정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 않죠. 마지막 메스는 신층 생태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왜 나온 표현이냐면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라는 입장이 따로 있어요. 안 나옵니다.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지만 자연환경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근데 지키는 이유가 자연환경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 생태계에 살고 있으니까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자원 고갈되면 인간이 곤란해지니까 자연환경을 지키자. 이걸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해요. 그거를 비판하면서 야 너네가 무슨 그 자연 생태계 뭐 생태 중심주의야. 너네는 겉핥기만 하는 거야. 표층 생태주의야.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윤리가 표층 생태주의라고 해요. 나는 깊은 생태주의야.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고관 자체를 생태 중심적으로 전환하자. 거기서 나오는 거가 큰 자아 실현입니다. 그 큰 자아 저번에 하지 않았나? 큰 자아. 그러니까 작은 자아가 그냥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작은 자아야. 큰 자아는 자연 생태계에 속해 있는 나가 큰 자아야. 그러니까 내가 포함된 자연 생태계 전체를 나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큰 자아식의 환경 보면은 이타적 행동이 아니라 왜? 자연 생태계가 나잖아.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큰 자아식은. 이런 식으로 생태 중심주의로 생각을 전환하는 거를 신층 생태주의라고 해요. 너네는 지금까지 안 그랬잖아.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자연 생태계를 지키자고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연환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연환경을 올바로 지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현재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 레슨은 기존의 윤리를 개량하여 현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뭐가 있을까? 기존의 윤리를 개량하여 현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까요? 레스가? 안 돼. 기존의 윤리를 개량하는 것은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같은 거야. 그치? 여기는 기존의 윤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윤리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개량해서는 현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괜찮지? 이런 거 있고요. 여기는 키워드가 라틴어로 레오가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레오파드 할 때 그 레오가 사자 쪽이야. 그래서 그 돼지를 뛰노는 사자고 돼지를 잡아먹는 사자고 그리고 레스는 그 스코틀랜드에 네스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백두산 천지 괴물처럼 네시라는 네스호 괴물이 산다고 도시전설이 조작된 걸로 밝혀졌어요. 방황하게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네스 생각해가지고 네스호의 괴물이 깊은 곳을 할 때죠. 네스호가 깊겠죠. 그리고 네스호 괴물이 크겠죠. 그렇게 큰 자아, 질환, 생명 중심적 행동이 네스 키워드거든.
이거 주의해라. 생명 중심적 평등하니까 무슨 중심주의 같아요? 생명 중심주의 같죠? 생명 중심주의 같잖아. 18초 같잖아. 생명 중심적 평등이야.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 단어가 제 수문에 나올 건데 단어가 나오면 생태 중심주의로 풀어야 돼. 대신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생명 중심적 평등이 모든 생명체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래.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야? 생태계죠. 생태계니까 생태 중심주의다. 생명 중심적 평등이 뭐라고? 무슨 중심주의라고? 생태 중심주의야. 그래서 평등한 구성원으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명 형태의 다양성이 종다양성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S밖에 없어. 중요하다 이거. 뭔 얘기냐면은 코끼리 100마리가 있고 100마리.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개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 그러면은 이 코끼리 100마리랑 개미 한 마리랑 코끼리 10마리랑 개미 한 마리랑 비교해서 누가 더 중요해? 얘가 압도적으로 중요해. 그러니까 저기서는 뭐냐? 생명 중심주의까지는 여기 한 마리나 여기 한 마리나 똑같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요. 개체가 한 개체니까 개별 생명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뭐 개미 한 마리 죽여서 코끼리 10마리 코끼리 10마리 죽여서 개미 한 마리 구한다면은 생명 중심주의까지는 코끼리 10마리를 구하려고 하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종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면 개미가 다 없어지는 거야. 저는 지구상에 있는 개미. 그러면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코끼리 10마리 희생시켜서는 또 개미 한 마리 구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 다양성이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생태 중심주의만 들어가는 경우가, 생명 중심주의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생명 형태의 풍부한 다양성은 종 다양성인데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인간들은 생기적 필요, 본래적 필요 혹은 바이탈 니즈 혹은 생존 같은 말입니다. 생존을 만족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생명 형태의 다양성을 갖추는 어떠한 권리가 없어요. 멸종 이기종을 아사 직전에 먹는 거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멸종 이기종을 먹는 게 아니라 멸종 이기종을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이성이랑 의식이랑 의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는 그게 뭐냐? 식물은 의식은 없어. 식물은 의식이 없잖아, 그죠? 근데 의지는 있어. 테일러 선지에 뭐가 나오냐면, 테일러 선지에 모든 생명은 의식적으로 성장, 번식, 생존을 추구하는 개체이다. 식물은 안 돼. 식물은 의식적으로 자기 성장, 생존 이런 걸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의지는 있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분했어요, 선지에서. 생존 의지 이런 거죠. 식물도 자라잖아, 번식하잖아. 생존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인간, 동물, 생명 중심주의 교집합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옳은 선지인데, 의식을 가지고는 틀린 선지. 한국말이랑 구분했어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모든 입장 공통이다.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이 인간을 어떤 단어로 쓰냐면, 모든 입장 공통으로 이성, 도덕적 주체, 도덕 인식 능력을 가진다, 도덕 행위 능력을 가진다, 도덕 책임 능력을 가진다.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주체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 중심주의 기본으로. 동물 중심주의나 성경 중심주의에도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라고 봐. 도덕 인식 능력, 행위 능력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봐요. 동물 중심주의에서 여기까지는 회고 감수 능력을 가진다, 동물까지야. 식물은 감정이 없잖아. 보통은 못 느끼잖아.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동물 중심주의까지겠죠. 그리고 이익 관심을 가지는 건 동물 중심주의까지예요. 이게 디테일에 들어가면 어렵다. 구분을 해야 돼요. 생명 중심주의까지는 생명체라는 단어도 나와. 혹은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단어도 나와. 생태 중심주의는 그냥 모든 존재 혹은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는 단어. 여기까지는 무생물까지, 그리고 식물까지. 그리고 요거 인간, 동물, 생명 중심주의를 합쳐서 개체론이라고 부르고, 인구법적 관점은 인간만 해당된다. 요거는 전일론이죠, 전일론. 자, 개별 생명체와 생명 공동체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공통적이랬죠. 그리고 레건을 제외하고, 레건 어떻게 안 나오니까 인간이 존재를 자원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험 보면 모든 존재를 자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태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의 이익과 생명 공동체의 안전성을 항상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니? 맞죠.
공동체 아니지. 뭐가 더 중요해? 생명 공동체가 더 중요해. 여기는 항상 동등하게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많이 틀려요. X다 X. 너네 제자리는 레오폴드는 개별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생명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이 양립 가능하다고 볼까요? 양립은 가능하지. 이게 더 중요하긴 하잖아. 근데 만약에 얘를 지켜주는 게 생명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얘를 지켜줘야죠. 왜냐면 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생명 형태의 다양성 등의 방법으로 생명 공동체에 기여한다고 봐요. 그지? 그냥 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이 생명, 이 자연 환경 아름다움 이런 거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네가 만약에 해를 끼치잖아. 뭐 생태계를 파괴하잖아. 너를 없애도 돼. 라고 봐요. 그냥 가만히 무해하게 있으면 너는 내재적 가치를 가져요. 레오폴드 입장에서. 구분해라. 내용이 뭐 어렵다. 그래서 존중, 양립은 가능하지. 양립은. 근데 동등하게 고려되진 않지. 생명 공동체가 더 중요한 거다. 네, 양립 가능합니다. 레오폴드는 어떤 경우에도 개별 생명체의 생명권을 시작하는 동식물 자원시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지. 이용할 수 있다고 봤다. 레스는 전통윤리, 그 중에서도 해야 문제 역시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이걸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되지.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는 너네는 표층 생태주의라고 했잖아. 레스 입장에서. 표층 생태주의 비판하고 나는 뭐다? 심층 생태주의다 얘기했던 게 레스죠.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레스는 인간의 본질적 필요를 만족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생명 형태의 다양성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맞잖아. 본질적 필요를 만족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생존을 위한 목적이 아닐 때는 종 다양성을 감소시키지 말라고. 멸종 위기종을 잡아먹지 말라고 했잖아. 오고 레스라는 걸 공통점입니다. 생태주의 공통점이죠. 생명 공동체 공기 물까지 모두 포괄하는 상위 책임 전체로서의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합니까? 생명 공동체 자체가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는 생태의 중심주의밖에 없어요. 쉽지 않지? 좀 어렵게 나오네요. 생윤 모의고사 이런 수준이다. 테일러가 안 들어가니까 넘기고, 테일러가 안 들어가니까 넘기고, 레오폴드 레건드가 넘기고, 레오폴드 싱어 레건드 들어가니까 넘기고, 칸트 테일러 다 들어가니까 레오폴드 싱어. 이건 다 배웠잖아. 칸트랑 레오폴드가 싱어를 공격한다.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안 될까? 자, 이건 뭔 얘기냐면은 칸트랑 레오폴드는 해당되는데 싱어는 해당이 안 돼야 돼. 칸트 레오폴드 입장 봅시다.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닙니까? 고통을 느끼는 존재 중에 존속을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있어. 누가 있어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 존속할 권리는 가져요. 칸트든 레오폴드는 모두 존속할 권리를 가집니다. 레오폴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거든. 근데 그게 뭐구나.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살아있다는 모든 존재는 존속할 권리를 가지지만 그게 그 본래적 가치 때문에 정당화 되는 건 아니야. 생명 형태의 다양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정당화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테일러가 되게 interes어요. 모두가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어렵더라고요. 모든 자연과 공통으로 개체의 선과 생태계의 선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단중에 나오는 맞습니까? 동등한 가치 이게 개체론에서는 개체의 선이 더 중요하고 전일론에서는 생태계의 선이 더 중요한 거다.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할 대상입니까? 그죠. 모든 이성적 존재는 누구야? 인간이죠, 인간. 모든 이성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잖아. 인간은 도덕적으로 고려할 대상이라고 부정하는 입장은 없어. 그냥은 안 합니다. 문제를 짝까 봅니다. 자, 동물을 폭력적으로 대하 다루면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여서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왜 유익한 친구를 누른다. 칸트죠, 칸트. 동물을 함부로 하는 게 인간의 도덕적 자질 혹은 소질을 약하게 한다. 칸트죠. 어떤 존재가 느끼는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누군가 이익평등 고려 누구야? 이익평등 고려 누가 얘기했어 아까? 싱어 레버는 시험 보면 안 들어간다며. 레버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첨가하게 고려하잖아.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무조건 피해가 안되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싱어지. 싱어가 알겠니?
영상 올려줄 테니까 영상 2번 보세요. 왜 어렵게 나오면 엄청 어렵게 나온다. 경제적 이익 계산의 문제로 발생한 대지의 이익은 누구야? 레오폴드. 그래서 칸트, 싱어, 레오폴드다. 자, 동물을, 그러니까 각을 정확히 해봅시다.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합니다. 칸트는 맞니? 칸트는 맞죠. 싱어는 맞니? 아니야. 싱어는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동물에 대한 의무에 의무가라는 거죠. 동물에 대한 의무고 칸트만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거죠. 레오폴드는 당연히 이제 동물에 대한 의무겠죠. 칸트만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고 A가 맞네요. 그런 거지.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칸트 맞니? 아니지. 도덕적 행위자는 누가 도덕적 행위자야? 어? 도덕적 행위자가 누구냐고. 도덕적 행위자. 인간만 도덕적 행위자야. 칸트 보면 쾌고 감수 능력이 도덕적 행위자에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야? 아니지. 뭐가 결정적 기준입니까? 이성. 애들이 이거는 틀린 걸 잘하는데 여기서 많이 낚여. 싱어 입장에서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야? 아니지. 도덕적 행위자가 누구라고? 인간이라고. 동물이 기준이 동물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긴 한데 동물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잖아. 그게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기준입니까? 아니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면 이게 인간임을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싱어가 아니란 말이야.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존재임을 혹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도덕적 고려 대상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인 거죠. 이것도 애들이 많이 앞에서 틀렸어요, 이런 거. 그래서 도덕적 주체랑 도덕적 주체를 구별하라고 생각을 보시고 수능 X 저기 B XXX인데 B 여기 들어가는 걸로 틀린 거다. X 그래요.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으니까 칸트.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어. 칸트. 아니지 생태계뿐만 아니라는 생태계랑 개별 생명체랑 둘 다 도덕적 고려 대상이야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는. 그럼 칸트가 생태계를 도덕적 고려 대상을 보니? 안 보잖아. X. 그러면 싱어는 생태계를 도덕적 고려 대상을 봅니까? 아니죠. 레오폴드는 보잖아. 그래서 C가 맞네. 그래서 오른손입니다. 자,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칸트 이렇게 보니? 아니죠. 싱어 이렇게 보니?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이렇게 보니? 아니야. 왜 틀렸을까 이거? 싱어 입장에서. 아니 동물이랑 인간이랑 똑같다며.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은가? 맞는 말. 왜 아니지? 생명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 식물이 포함되잖아. 식물까지 생명체 포함. 인간은 식물보다 우월해요. 싱어 입장에서. 인간은 동등한 입장이고 동물 입장까지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인간이 식물보다 우월한 입장이야. 싱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간이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틀려. 식물보다는 인간이 우월한 거지.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 선제인데 싱어 레오폴드 필수가 올라왔거든. 레오폴드도 안 된다는 거야. 싱어는 틀린 선제다. D이고. 그래서 기읍, 디귿, 리을 중에 막 이거를 도덕적 행위자 이거를 못 본 애들을 기읍, 리을, 디귿, 리을 중에 고민하는 거고 이걸 본 애들도 이것 때문에 좀 어렵게 느꼈었어. 정답률이랑 반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레오폴드는 모든 생명체보다 식물, 동물, 인간이 더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거든. 다 거대한 이 생명 공동체 앞에서 다 이제 조금 이제 엄청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건지. 그래서 D가 아니라 C가 돼야 되죠. C. 그래서 기획이죠. 한 문제만 좀 풀어봅니다. 이게 문제가 어렵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건데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삶의 주체 아니고 삶의 주체는 매번이라서. 봅시다. 유기체는 무생물이나 파괴는 대지를 목적문을 사면 여기 테일러라서 넣어봅시다. 보유하는 성도 테일러는 고통과 즐거움, 삶의 주체도 목적을
테일러가 나오네. 슈바이처가 잘 안 나와서. 그냥 슈바이처 입장을 보고 봅시다. 목적론을 설명해 주신 테일러인데 생명 중심주의 입장을 보세요. 슈바이처 입장을 보세요.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뭘까? 그는 누구야? 칸트. 그지? 도덕적 소질. 이거 마이크? 그러니까 알겠죠? 칸트는. 이건 뭐예요? 삶의 안 된다. 삶의 주 매번. 한번 봅시다. 미안합니다. 지속하게 공부했습니다. 무생물 도덕 이지. 이걸로 그런 거예요. 자, 모든 유체는 테일러인데 슈바이처로 보세요. 슈바이처. 자, 무생물이나 동물에 대한 파괴는 인간의 누가 제일 판단 중입니까? 누구야? 칸트 인간에 대한 의무가 되니까 동물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에 위배되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하지 말라. 자, 돼지를 상품으로 본다 누굽니까? 레오폴드지. 돼지 나온 말을 레오폴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테일러, 칸트, 레오폴드 입장인데 이성의 이유는 테칸레다. 레건이랑 헷갈려서 보통 이제 두 글자를 쓰거든요. 레자 들어가는 거예요. 이성의 이유는 존재의 도덕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테일러 이렇게 보나? 테일러 이렇게 보죠. 슈바이처 생명 기준이잖아. 이성의 이유가 아니라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니? 테일러, 슈바이처 입장에서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생명 혹은 아까 지다 의지 혹은 생명이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고요. 아니다는 맞죠. 칸트는 이성의 이유는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까? 기준이에요. 기준이잖아. 아니다 하면 안 되지. 이성의 이유는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잖아. 칸트는. 그래서 아니다라는 틀린 거야. 레오폴드 입장에서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니?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뭐가 도덕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죠? 그냥 구성원이기만 하면 돼요. 존재한다면 모두 도덕적 고려 대상이고 생태계도 고려 대상이라. 그래서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돼야 되네. B 빼보니까 D가 돼야 되니까 틀렸죠. D가 돼야 된다. 도덕적 행위 주체만이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닐 수 있습니까? 도덕적 행위 주체만이 생명체에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테일러 어때요? 테일러 도덕적 행위 주체가 누구니? 인간이죠. 그러면 테일러 입장에서 인간만이 생명체에 대한 의무를 가지니? 맞잖아. 동물이 우리한테 의무를 가질 수 있어? 도덕적 의무를? 못 가져. 왜냐면 본능에 따르는 거잖아. 모든 이게 도덕적 주체라는 용어 자체가 도덕적 주체의 용어의 뜻이 도덕 행위 능력이 있는, 도덕 책임 능력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인간만 그런 거지. 이성이 있으니까 도덕 책임 능력, 도덕 실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닐 수 있다. 테일러 맞잖아. 그지? 그럼 칸트의 입장은 맞니? 안 돼. 칸트 입장은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도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의무만 있다는 거죠. 뭐뭐에 대한 직접적 의무의 대상을 쓰는 거라. 레오폴드 입장에서 인간만이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닐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B가 아니라 반대로 해야 되는 B가 아니라 D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답변입니다. 생명체에 대해 도덕적 지위는 내재적 가치에 따라 정해집니까? 테일러 맞니? 테일러 슈바이처잖아요. 슈바이처 테일러가 슈바이처 입장을 보냈죠. 생명체의 도덕 지위는 내재적 가치에 따라 정해지죠. 생명 중심주의잖아. 테일러 슈바이처가 오른손주의고 칸트는 생명체의 도덕적 지위는 내재적 가치에 따라 정해집니까? 맞아요. 자, 인간이 생명체잖아. 인간은 내재적 가치겠죠. 그래서 도덕 지위가 있어요. 근데 동물은 내재적 가치가 없죠. 그래서 도덕 지위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체의 도덕 지위는 내재적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칸트 입장에서. 어렵죠. 이게 모의고사 수준 이 정도 나와. 이게 내신인 거예요. 공고 내신인데. 여튼 레오폴드 입장에서 생명체의 도덕 지위는 내재적 가치에 따라 정해집니까? 도덕 지위는 내재적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건 모든 입장 공통이에요. 근데 그 내재적 가치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명 공체에 기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 내재적 가치는. 그래서 E가 돼야 돼요. E가 돼야 돼요. 생명 공동체 구성원 간의 도덕적 책무가 존재합니까? 테일러 어때요? 생명 공동체 구성원 간의 도덕적 책무가 존재해? 아니지. 칸트는? 아니죠. 생명 공동체 구성원 간이잖아. 동물이 인간한테 서로 의무를 가지나? 안 되죠. 안 되지. 모든 입장 공통으로 도덕 인식 능력이 있는 존재들은 도덕 인식 능력이 있는 존재들 간 도덕적 책무가 존재한다. ABC 공통적으로 나올까요, 여기도? 맞습니까? 도덕 인식 능력이 있는 존재들 간의 도덕적 책무가 존재한다. 다 공통점이야? 다 공통점이죠. 도덕 인식 능력이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이잖아. 인간들 간의 도덕적 책무가 존재한다. 누구 입장 공통이지. 따라오니 지금? 내용이 어렵죠. 쉽지는 않다 원래. 그래서 틀렸고요. 다 틀렸네. 자, 감각 능력이 없는 존재. 누구야? 감각 능력이 없는 존재. 식물부터다. 식물부터. 동물까지 감각 능력이 있잖아. 식물 혹은 자연인 생태계가 인간의 경제 이익과 무관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요? 테일러 어때요? 테일러 있을 수 있지. 레오폴드 어때요? 식물이 도덕적 가치를 가지잖아. 칸트 어떨까?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 네. 도덕적 가치는 없어. 도덕적 가치는 없는데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도구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가치 이런 거잖아. 경제적 이익은 아니지만 내가 무지개를 든 거 보고 기분이 좋아져 이런 거는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도구적 가치거든요. 그래서 셋 다 공통이기 때문에 답이 5번입니다. 이 정도 어려운 거다. 근데 아마 이 정도 느낌으로 안 나올 거고 보이잖아, 다행히.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이런 내용이 기반이 돼서 한두 개씩만 좀 킬링 파트를 줄 건 다 킬링 파트 이런 거구나. 여기 따랐다는 건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합니다. 네, 그 정도 느낌으로 나올 거다. 1시간 지났거든요. 5분 있다가 이어서 합니다.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두 번 보세요. 자연만 파트. 그 조사용 뽑아준 거는 외부에 유출하지 마세요. 학원에서 집에서만 보고 보안 유지하시고 괜히 또 밖에 나갔다가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인간한테 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 여기 내용 별로 없죠. 자연과 인간의 관계할 때 그리고 그 교통할 때 나오지 뭐예요? 생각보면 뭐에 대한 문제 뭐 오단원에서 뭐의 문제점 뭐의 해결책이었어? 네, 여기 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왔어요. 교통통신 발달할 때 서식지 파괴, 로드킬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이 생각좀 나왔잖아. 그 선박하면서 처리하시는 뭐에 대한 해결책이었어? 외래종 유입에 대한 해결책이잖아. 알아둬야 된다. 무시하면서 알아둬야 둘로 나누어서 인간 중심주의 이분법적 으이씨 둘로 나눠가지고 인간 중심주의는 이분법적 관점, 생태 중심주의는 전일론적 관점이랬다. 여기는 그렇게까지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뭐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분법적 관점이다. 인간은 자연의 도구적 가치. 그래서 자연이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틀렸다.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에서도 인간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니? 생태 중심주의에서 인간이 내재적 가치를 가집니까? 내재적 가치를 가지죠. 인간도 이제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틀렸고 자연이 도구적 가치를 가진다. 뭐 열차 추진하는데 산악 열차가 건설되면 주민들에게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눈 덮인 겨울에도 산에 올 수 있다. 인간의 이익이죠. 자연은 도구적 가치를 가진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구나. 그리고 생태 통로 이거 따로 만들어. 이 생태 통로를 만들면 야생동물의 소수가 단조롭게 해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자유롭고 지속적인 이동을 보장해서 유전적 다양성, 생존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자동차 추도사 로드킬이죠. 이걸 방지하여 인간에게도 도움이 된다. 도덕적 고려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생각도 보는 것. 그러니까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에 대해서 도덕적 고려하는 거야. 인간 중심주의는
고려도 대상은 인간만 대상되고 자연의 도구적 방식 이분적 세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베이컨하고 데카르트, 칸트는 세계에 나왔네요. 물질을 위한 수단은 겁니다. 무슨론, 자연 무슨론, 자연 정복론, 자연 무슨론, 자연 이계론. 칸트는 인간에 대한 의무 뭐 이런 걸로 자연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했는데 인간에 대한 의무였습니다. 생태 중심주의는 전일론적 관점, 환경 파시즘 이런 게 나왔었고, 열차 백지화라 여기는 생태 중심주의 입장이겠지. 산업열차를 운행하려면 결국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잘 훼손할 수밖에 없고요.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지금 원형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열차 백지화, 자연주의 중요해 생태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는 생태계 전체가 가지고 공부의 대상이 있고 내재적 가치가 있고요. 도구적 가치를 들어가는 전일론적 관점이라고. 대표적인 사상가 레오폴드 레스 이런 사상가가 있죠. 레스는 키워드가 뭐야? 레스 키워드. 심층 생태주의 큰 자아시죠. 레오폴드 대지윤리 슈발처는 생명 외경 세상이다. 생명 외경 세상. 그래서 동등성 원칙, 차등성 원칙, 사랑 원칙 이런 게 있었어요. 동등성 원칙에 의해서 동일하게 고려하는데 차등성 원칙에 의해서 해칠 수 있어. 연결해 주는 게 사랑 원칙이었죠. 해칠 수 있더라도 해치는 동안 책임과 죄책감을 가지고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해치는 얘기를 지양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화하는 사랑 원칙.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다. 생태 중심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연개발을 중단한다는 문제가 있고 유지하고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연개발을 불가피하죠. 어떤 관계여야 될까? 생태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용어만 좀 기억해라. 생태 관광이나 슬로시티 이용해 조금씩 단답형 나오더라도 너희 단답형처럼 나오잖아. 그래서 생태 관광은 자연환경, 고유문화, 역사, 유적, 보전, 이런 거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관광을 하는 학습, 관광사업, 지속가능한 관광활동 이런 걸 포함하는 관광, 생태 관광을 하고 슬로시티는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문화들을 지키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지역 경제 설계를 느린 도시죠. 힐링 여행 뭐 이런 거의 느낌을 좀 가져요. 슬로시티는 생태 관광 이런 게 자연과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는 생태 시민이라고 나옵니다. 생태 시민이 돼야 된다. 안 나와? 풍수 사상 그런 건 생태 중심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자, 인간 중심주의 베이컨 구조에 맞게 변형한다, 지배한다. 뭐 얘기했어요, 베이컨? 재심으로 뭐가 나오겠니? 아는 것이 힘이다 나온다. 아는 것이 힘이다. 혹은 방황하는 자유를 노예로 삼아서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런 거 나와요. 동물 중심주의 심화가 뭐 얘기했어요, 심화? 이익, 평등, 고래의 원칙이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가르는 기준이 뭐야? 도덕적 지위를 가르는 기준은 최고 감수 능력. 그래서 걔네가 유정성 혹은 이익 관심을 가진다. 이익 관심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다 다르다 이익 관심. 다르기 때문에 얘를 동일하게 대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일하게 뭐 해야 된다? 동일하게 고려합니다. 그렇지.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하지만 권리도 동일하게 보장해주지 않아요. 다음 생명 중심주의 슈발처 모든 생명이 잘 보장하는 의지를 가진다. 생명 외경 사상. 생명 외경을 선보인다. 테일러는 안 나오게 넘어갑시다. 레오폴드 대지윤리 여기 나오죠. 바람직한 대지용어를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윤리적, 심리적으로 모습으로나의 관점에서 말은 문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 관점에서도 공존한다.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을 안돼서 아름다움의 구조는 이바지 않다면 옳고 그렇지 않다면 악하다. 여기는 생명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선이라고 나온다. 맞죠? 생명을 유지 증진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면 악입니다. 환경 문제 말씀이에요.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참 환경 문제 여러 개 있었죠. 사막화, 열대리 파괴. 너네는 지도 기억해라. 너네 재작년 기출 나왔는데 재작년 기출에도 지도 나왔다. 적도 인근에 색칠이 돼 있으면 뭐 적도 인근이면 사막화, 아니 적도 인근이면 열대리 파괴, 그다음에 건조기후대 유치 색칠돼 있으면 사막화, 그다음에 홍대 기후 특히 선진국, 인도, 중국, 그다음에 유럽 이런 데 색칠돼 있으면 산성비입니다. 사막화 문제 이런 거 있고 열대림 파괴 그런 거 있고 개념들이 세계 환경 문제 해양 오염 이런 거 알아두세요. 누가 더 나온다. 해양 오염 방지 협약 뭐였어요? 해양 폐기물 투기 금지 협약.
런던 조약이 있었죠. 오존층 파괴. 무슨 조약? 오존층 파괴. 대기오염 물질 이동 규제 협약. 제네바 협약이 여기 있다. 산업인데 열대림 파괴 무슨 조약? 열대림 파괴가 무슨 문제가 있니? 생물종 다양성 감소 문제가 있죠. 생물종 다양성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사막하는 사막 감지 협약이고요. 대기오염, 황사, 빗물, 산성비고 산성비는 건축물 부식, 산림 파괴 피해, 미세먼지 증가, 스모그 연상, 황사 이런 데다 대기오염이 들어가요. 오존층 파괴는 무슨 탄소, 무슨 가스, 오존층 파괴가 아니겠습니까? 그레온가스 무슨 탄소? 염화, 플루or이나 탄소, 클까지 들어가잖아. 염화, 플루or이나 탄소. 알파벳은 뭐라고 써요? 염화, 플루or이나 탄소를 CFC라고 하죠. 클로로포름이 염소라고 하거든요. 클로로포름, 플루오린, 카본이죠. 염화, 플루오린, 탄소. CFC라고 나온다. 외우세요. 해양오염 아까 그 런던 협약 이런 거 기억하세요. 바다로 쓰레기 버려지는 쓰레기 오폐수. 이거 하면서 해양오염 파트에서 해양오염이 안 나와요.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쓰레기섬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좋습니다. 쓰레기섬. 항해사 찰스 부어가 태평양에서 거대한 쓰레기섬을 발견했는데 면적은 160km로 운전하는 면적이 16배다. 전 세계에서 받은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뭐 보이는 지역이 있대. 거기 순환하면서 그래서 막 돌고 있는 중입니다. 해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쌓여진 성분들은 플라스틱, 예를 구성되어 해양으로 파괴. 시가선에 인식한 사람들은 국제연합에서 섬을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제출했고 쓰레기선이라는 뜻은 트래시 아이스라는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미국의 전 대통령을 보는 이 섬의 일곱 국민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다. 해양오염 심각하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을 외우고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너네는 교사용 교과서에 그게 나온다. 제네바 협약이 나온다. 제네바 교훈이.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해서 제네바까지 나머지 남산의 협약 17호 남산술과 기억나죠? 그리고 그다음에 런던 협약 해안비 물질이 되는지 원질을 정서 오존층 바젤 유바 기억납니까 이거? 얘네만 개발 구상국 위주로 맺어줘야 돼요. 사막화 방지하고 사막화 방지 파리 협약은 그 기후 변화 협약 3개 뭐 있어? 그토랑 파리랑 기후 변화 협약 후토리였잖아. 그래서 지구온난화 관련 협약 기후 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 3개. 선진국만 해당되는 게 뭐지?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은 이제 개도국까지였고요. 그리고 1.5도시 어쩌고 나온 거예요. 1.5도시, 2도시. 파리 협정이에요. 파리 협정.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 파리 협정, 아니 교토의정서죠. 교토의정서 때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들어갑니까? 파리 협정, 교토의정서 우리나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선진국 아니었어요. 97년이었거든요. 안 들어간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했죠. 원줄로 바젤협약 따라서. 여기도 노력 나오는 노력. 그러면은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한다. 쓰레기 배출량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한다는 누구 입장이야? 기업, 국제사회, 정부, 개인 중에. 기업 역할이야.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장려는 누구 역할이야? 정부 역할이야. 그런 식으로 구분하세요. 국제사회 뭐 이렇게 국제협약을 좀 더 국제사회일 거고 정부는 법 이런 거 제정하는 거. 그리고 혹은 뭐 징검다리 역할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 뭐 개인, 뭐 국제사회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어디 키워드일까? 시민단체 키워드. 시민단체가 서로 연결하고. 지지 선언하고 반대 시위하고 막 그런 거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정책 자금 지원 시민사회 환경 전략 수립 환경의식 함량 실천 이런 거 있고 비정부 기구 조직이고 국제 해양 조약 이런 것도 있고 기업은 여기 나온다. 생산 유통 소비와 쪽으로 나오는 기업이다. 생산 소비 유통의 전 과정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방식, 유통 방식, 소비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속적 재활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 팩트 개발했다. 생수를 만들었다. 여기도 요거를 기억하자. 아리100이라는 요거를 기억합니다. 아리100. 리100이야. 신재생에너지 100%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모두 에너지 생산 에너지를 대체한다는 이 얘기예요. 재생에너지, 전기에너지 100%, 자사에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니까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2021년부터 우리나라는 들어가고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일산을 쓰고 22개정부터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이 확대됩니다. 여기 나오네 생태시민이. 생태강수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환경과 인간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이루어가는 시민.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이거 외워라. 생태시민이다. 생태시민 우리는 아까 기업은 뭐 이제 생산 유통 소비 과정 전 과정에서 환경 친화적인 그런 생산 활동을 해야 되고 우리는 뭐 하냐면 생태시민으로서의 뭐 생태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가 친환 경우는 생각을 쓰레기 분리 배출, 조명 크기, 뭐 다이어트 사용 용기 내 챌린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용기가 이제 그릇 안에서 포장하는 사용은 이제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 용기를 내서 용기 내 포장해 오는 거 일회용품 포장 용기 이런 걸 줄이자는 얘기예요. 환경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 뭐 이런 거 읽어보십시오. 다음 보다 다양하죠. 여기 안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그림만 보고 넘어갑니다. 사진이랑 자연환경 영향 무슨 기후에 쓰여 열대 우림 기후다. 열대 우림에 뭐 장신구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장신구 나오긴 한데 간편하고 헐렁한 옷 입고 있죠. 아 여기는 다 싸매고 있죠. 어디야? 이슬람. 그리고 헐렁한 옷 입죠. 여기는 이제 모래바람 쐬고 자외선 쐬고 습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빛이 직방으로 비치니까 온몸을 덮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도시 지역에는 밀집하면서 출퇴근 문화로 나오고 도시 관광 같은 거. 여기는 이동 생활이죠. 이거는 이제 산업 활동을 한다, 일목 생활을 한다는 인문 환경이니까 서로 문화관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계 문화관 10개, 총 6개죠. 6개에 대륙 6개 한 다음에 문화, 건조문화권, 북극문화권은 무수목 기후라서 얘네가 따로 있는 거예요. 8개. 플러스 이제 유럽 문화권 신경 잘랐지. 뭐 북서유럽, 남부유럽, 동부유럽, 뭐 아시아도 신경 좀 잘랐죠.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부아시아. 유럽 문화권 민족이랑 기억해봅니다. 북서유럽 무슨 민족? 게르만 종교? 개신교, 기읒, 개교서 개신교. 개교, 카톨릭 개인 애들입니다. 개교서 개신교, 기읒. 그 다음에 남부는 무슨 종교? 남부는 무슨 민족? 라틴족? 무슨 종교? 그리스 종교. 여기는 그리스 종교 말하면 로마 카톨릭. 리을이잖아요. 로마 카톨릭 라틴족. 왜 동부는 무슨 민족? 슬라브족 무슨 종교? 동방종교도 동방종교. 시읒 슬라브 동방종교 시읒. 그리고 어느 게 보편종교였어요? 보편종교는 뭐고? 민족종교는 뭐야? 종교 순위부터. 종교 믿는 순위가 어떻게 돼? 제일 많이 믿는 종교. 이게 신자 수가 제일 많은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신자 수가 제일 많다? 그리스도. 글자 수대로 간다고 했죠. 그리스도 다음에 이슬람교 다음에 힌두교 다음에 불교 다음 이렇게 글자 수대로 가면 되죠. 여기서 보편 종교는 뭐고 민족 종교는 뭐야? 크리스트랑 이슬람이랑 얘네는 보편 종교고 크리스트, 이슬람, 불교는 민족에 상관없이 믿어 전 세계에서 믿는 종교라서 보편 종교라고 하고 힌두교는 이름이 힌두잖아. 힌두가 무슨 뜻이라고? 인도랑 같은 말이야. 어원이 같아요. 인더스가 되는 겁니다. 인도인들 많이 믿는 종교는 민족 종교다. 안 나오는데 유대교는 민족 종교다. 그리고 일본의 신토도 민족 종교예요. 유대교는 유대인들밖에 안 믿고 신토도 일본에서밖에 안 믿어. 얘네는 보편 종교. 어느 게 유일신교고 어느 게 다신교니? 그리스도가 이슬람이 유일신교고 다신교고 힌두교 불교는 없어. 윤회를 긍정하는 건 뭐야? 윤회. 힌두교 불교는 윤회 있다. 둘다 윤회 있다. 인도에서 나왔잖아 불교가. 남부아시아의 특징이 힌두교 불교의 발상교였죠. 불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슬람교는 정말로 그냥
없어져요.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옥불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천국에 가거나. 그리고 다음 점이지대 용어 기억해라. 점이지대. 이게 도시 아파트에서 점이지라는 용어가 나와. 어느 지역이었어요? 점이지대. 도시 아파트에서 점이지라는 용어가 나와. 중간 지역이 도심. 도심 바깥에 무슨 지역? 중간 지역이 점이지대의 특성이 없죠. 초기 도시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뭐 초기 도시 모습 방치되어 있다. 여러 기능이 혼재된다. 슬럼마 우범 지역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 지역. 여러 기능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점이지대의 특성입니다. 중간에 있다. 저 중간 지역. 점이지대에 가서 중간 지역 그거까지 기억하고. 뭐 여기서는 뭐 여기가 튀르키예거든. 유럽이랑 아시아랑 겹쳐가지고 여기에 점이지대의 특성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정도 이런 걸 얘기했고. 기억하세요. 그림 기억해라. 그림 나올 수 있다. 무슨 종교? 그리스도교 클린 대성당입니다. 여기는 이슬람. 이거 뭐라 그래요? 이 이슬람도 사과를 뭐라 그러죠? 모스크라고 해요. 좋습니다. 이거 무슨 종교? 불교다. 불교입니다. 부처의 사리가 오셔지는 그림 기억하세요. 불교라는 거 기억하고. 힌두교가 되는 뭐예요? 벽에 여기에 조각상이 많아야 돼. 그렇지? 이게 힌두교다. 왜? 일단 뭐 이게 뭘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 신들이 다 신도라는 뜻이고. 여기는 조각상이 없죠. 불교다 이거. 불교 기억하세요. 이게 원래 초기 탑의 모습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탑이 원래 부처님 무덤이거든요. 근데 이 탑을 이렇게 위로 촉하게 세는 거죠. 멀리서 잘 보기가. 이거는 여기는 돈 양식이라고 해요. 이슬람은 돈 많이 들어간 양식이라서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해. 여기도 그림 뭐 무슨 정도 이거 겐지스 강이 시성에서 숭배하는 겁니까? 맞니? 겐지스 강이? 겐지스 강 맞아? 맞아요. 인더스 강 아니다. 인더스 강 아닌 걸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처님 그 뭐라 그러냐? 이거 그 가사를 읽고 있죠. 승려 보이죠. 승려 읽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지? 무슨 동사 이거는? 무슨 동사? 명동사. 쌀 먹고 있는 거. 쌀국수, 볶음밥 이런 거 먹고 중국의 명동사. 타이의 승려. 그 다음에 파스타, 바게트 이런 거 미리까지 만들죠. 유럽 지역에 남부 유럽 여기 파스타는 남부 유럽 좋아하는데 프랑스 밀롱사 이런 거 하고 그리스도 예배 기도 이런 거 하고. 이거 뭐였어? 이게 무슨 이유 특징으로 하는 이거 사막교 뭐라 그래요 이거? 관계농업인데 서클이라고 한다. 피벗 관계농업이라고 부르고 서클이라고 부르고 원양성각지라고 부르고 밑에서 지하수를 끌어가지고 돌린대죠. 원양모양으로. 이거 무슨 종교야? 이슬람교다? 여기 무슨 신전? 카바 신전이라고 그래. 카바 신전. 그러니까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게 카바 신전이 메카이거든요. 메카를 향해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 기도하는 게 카바 신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이거 이 그림이 나와 무슨 종교로 봐야 돼? 이슬람교다? 무슨 뭘 나타내니? 대추하자. 좋습니다. 건조도 나타내죠. 잘 고르네. 그렇게 고르면 돼요. 이거 뭐지? 케밥, 튀르키예, 스비나 지역에서 말하는 여기는 유목세 말하는 게 일단 옛날에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벌벌 쪽에서 왔죠. 이런 걸 먹는다. 그다음에 수목농업 어디 수목농업이니? 수목농업 남부 유럽에서 수목농업. 그러면 목축은 뭐 했어요? 남부 유럽에서 이목했죠. 이목. 여기는 이제 여름철에 가물기 때문에 속 끌고 위로 올라갔다가 겨울철에 내려오고. 혹은 이제 여름철에 밀이 안 자라니까 여름철에 나무 열매, 그래서 포도, 올리브, 레몬, 오렌지 이런 거 길렀어요. 큰 포도 중에 나무를 주고 올리브 이런 거 얘기했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농작물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여기는 혼합농업하는 거. 그리고 동부 유럽에는 정교해 수목농업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기후 파탈 때 했던 거고요. 그죠? 마사이족 아프리카 케냐 원주민이다. 케냐 탄자니아의 원주민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화전농업 플랜테이션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다음에 아메리칸 문화권, 앵글로 아메리칸 어디서 경계야? 앵글로 라틴 가르는 기준 어디 경계니? 요구란데 가르죠. 옥수수 주식으로 삼천 정도입니다. 토르띠아 그리고 영어랑 프랑스어 어디 프랑스어 쓰는 지역에 앵글로 아메리카 어디 지역만 프랑스어였어요? 퀘벡주 좋습니다. 왜 언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어디만 무슨 언어 쓰고 나머지는 무슨 언어 쓰고? 브라질만 포르투갈어 쓰고 나머지는 스페인어로 쓰고 좋습니다. 북극 문화권 여기 있고 네덜란드족 북극이 어디로 나와? 출로이 못 보낸다. 마오리족 어디? 뉴질랜드. 그다음에 그 호주 원주민. 에버리진. 어보리진 혹은 에버리진이라고 하는 거죠. 오세아니아 특징으로 한 다음에 오세아니아 선주로 마오리족과 에버리진 등 원주민의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맞을까 틀릴까? 아니야, 잘 보존되어 있지 않아.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목초관 많이 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관광 사람이라고 해안 침식 지역으로 나오죠. 요르단 한패 바위에돔 모스크 요르단 예루살렘 이런 거 나오고 요르단이 여기 사막 기후에 위치하고 사우디아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다는 그런 식으로 세인일세 축제는 알아만 돌아가면 다 알 필요는 없고 두 개 정도만 합니다. 스웨덴은 가을축제. 스웨덴이 북유럽 국가죠. 북유럽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가장 낮이 1년 중 가장 긴 게夏죠. 반대가 동지고 밤이 제일 긴 게 동지. 겨울이 지극하다, 여름이 지극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타이의 소크란 축제, 여기가 그 사바나 기후라 가지고 건기랑 우기랑 번갈아 오거든요. 그래서 그 초하루 4월 그때 물을 뿌리면서 건기가 좀 덜 건기가 끝나고 나서 좀 우기 때 농사가 잘 되고 이런 거 기원하는 거. 엄청 가물고 엄청 더울 때 두 개 정도 알아주세요.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거. 자, 문화운동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으로 나온 거 전파한 거 무슨 전파? 직접 전파시죠. 직접 전파. 여기는 고추장과 국민떡볶이 가서 고추장 떡볶이 만들어주는 뭐의 사례? 2차적 발명이겠죠. 왜냐면은 국민떡볶이가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잖아. 근데 고추장이 우리 거잖아. 뭐 임시대란 시기로 따지면 뭐 문화 융합일 수 있긴 한데 우리나라 안에 있었다 치면은 우리나라에 안에 있는 걸로 국민떡볶이랑 표현해서 만약에 뭐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2차적 발명에 가까울 것 같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 국민떡볶이랑 카레는 바깥에서 들어온 거죠. 카레 떡볶이. 여기도 크림도 바깥에서 들어온 거 크림 떡볶이 문화 융합 사례겠죠. 그리고 작은 점파 사례 두 개 뭐라고? 작은 점파 사례. 이두랑 체로키 문자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세 개 뭐예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었다. 형성되었다. 발명이랑 작은 점파랑 문화 융합 그 세 개다. 외워라. 문화 경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례만 본다. 종교 기념일들이 있다. 이건 종교 기념일들이 공존하는 거죠. 안식절, 이슬람 행사고, 부처님 오시나 불교 행사고, 힌두교 행사고, 그리스도교 행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같이 있는 거 그런 거 보면 문화 경존 사례다. 문화 경존 사례. 문화 이거 무슨 성당 이거? 천주교 강화 성당 무슨 사례? 융합 사례, 문화 융합 사례. 그다음에 여기는 문화 고유 문화 상실했는데 아메리카 원주민 무슨 사례? 문화 동화 사례. 문화 이거는 뭐예요? 가나루에서 문화 무슨 사례? 문화 융합 사례. 원래 원주민 문화 플러스 기독교가 문화가 합쳐지고 전통 문화 안 들어간다는 뜻이 넘어갑니다.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된다. 기록유산이 그렇게 중요하다. 문화 상대주의.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가르치는 따라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 문화적 특성이죠. 그다음에 남태평양 지역에서는 돼지를 사용해 좋아서 돼지를 신성한 동물로 여긴다. 그래서 축제 등에 중요한 사람을 먹는다. 문화적 특성이잖아. 근데 문화 상대주의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뭘로 극단적으로 보면 자문화 중심주의는 어떤 단점이 자문화 중심주의?
국수주의 혹은 문화 제국주의를 그릴 수 있다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문화 사대주의는 어떤 장점, 단점? 문화 사대주의 장점이 있습니까? 선진 문화를 빨리 받으면서 문화 발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단점은 뭐예요? 자주성, 주체성, 뭐 문화 결속력 이런 게 통하기 어려운 게 상실되겠죠. 주체성, 그리고 사대주의가 문화 다양성을 높여준다. 사대주의가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켜줍니까? 아니지. 우리가 없어지잖아. 남의 걸 받아들이고 우리 게 사라지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 증진은 상대주의 특징으로만 나옵니다. 사대주의는 다양성을 증진시켜주지 않아. 이런 걸 넷플릭스 평소에 배경 천장 이런 거 했다. 천장에 하는 이유는 여기 뭐 땅도 단단해가지고 뭐 땅에 묻기도 힘들고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뜰강 가오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화장도 못하고 매장도 못하고 다 어렵다 천장. 새가 쪼아먹게 하는 거야 시체. 그런 식으로 장례를 지낸다. 근데 이게 그냥 풍습이다 그렇게 문화 상대주의 정책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다 문화 상대주의 극단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있니? 문화 상대주의 극단으로 갔을 때는 무슨 문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죠. 어떤 거 사기 있었니? 토마리, 그 다음에 뭐 전조, 그 다음에 사티, 순장 기억나니? 뭐 할래 이런 거 있었잖아. 명예살인 이런 거 있었죠. 명예살인으로 나오는 명예살인이라고 부르는 문화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해결책은 보편윤리. 보편윤리는 뭐가 있다는 게 보편윤리야. 인류 보편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게 보편윤리였죠. 어떤 게 인류 보편적 가치니? 인간 존엄성, 평등권, 자유권 이런 건데 황금률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세요. 황금률이 어떤 정신을 황금률이라 하는데 역지사지다. 역지사지 정신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일단 좀 도덕적 객관주의, 보편적 도덕 원리 이런 거는 인류 보편적 가치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권 이런 거 보편적 권리라고 보고 이런 걸 위해서 투쟁했다가 상을 받았다 그리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우리나라 사례로 나온 게 권위주의랑 연구주의 안 좋은 걸로 기억하세요. 교과서로 나오거든요. 뭘 훼손하냐면 평등권을 훼손하는 거다. 학연, 혈연, 지연, 흡연 이런 거잖아. 문화 병존 사례 보고 여기 외국어 사용을 했고 이거는 서양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뭐겠니? 19세기 비서양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중심주의를 보고 있죠. 다문화 중심주의. 백인의 짐을 전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백인의 짐. 문명화를 위해서 힘들지만 얘네를 이제 업고 저 산 위에까지 업고 날라줘야 되는 거야. 힘들지만 식민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프랑스 정부가 아바이다라고 요거 이제 드레스 형태의 옷인데 머리 부분을 가리는 히잡 차도를 따로 써야 되는 거. 그리고 아바이다 착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냐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이 종교를 드러내는 것이 조금 종교 정치 분리 원칙에 어긋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갈등했다. 이런 게 있다. 문화의 다양성 중추하는 다문화 사회 두 가지 이거만 나옵니다. 너네 프린트에 보니까 무슨 주의 동학 다문화 정책 두 개 나오잖아. 어떤 정책 용광로랑 샐러드. 용광로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죠? 무슨 주의 정책? 동화주의 정책. 샐러드로 무슨 주의 정책? 다문화주의 정책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낮다는 걸로 나와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외국 용물을 이제 폐쇄적으로 보고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낮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거주민 외국인 현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지금 5%가 넘었대. 2022년에 4.4%인데 5% 넘었기 때문에 다문화 남이라고 그래요. 엄청 많다. 외국인 비중은 경기도에 가장 많네요. 그래갖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관용의 자세, 관용의 자세를 가질 때 뭘 경계합니까? 관용의 역설을 경계하죠. 뭐랑 관련돼 있어서 윤리상대주의랑 관련돼 있어서 그런 게 있었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다문화 교육 이런 거 해야 되고 체험 행사 넣어놓고 법, 제도적 지원 이런 거 확대하고 다문화 정책 두 가지 샐러드 문제랑 공간으로 기억하시고 넘어가.
도시화 산업화하면서 이게 도시화를 먹은 산업화는 뭐였어요? 정의. 도시화.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뭐가 확대되는 현상? 도시성이 확산되는 현상. 산업화. 등이 늘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규모가 확대되면은 촌락 지역의 도시적 인구가 확산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른손이다. 도시성이 확대되는 걸 도시화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통신 발달에서 봐도 맞고 도시화 과정에서도 촌락의 도시성이 확대돼요. 이촌 양도 현상 그런 거. 그 3단계 기억나죠? 1단계 무슨 단계? 초기 단계 2단계? 가속화 단계 3단계? 성장 단계? 가속화 단계에는 무슨 인구 이동 현상? 이촌 양도. 3단계 때는 도해화나 역도시화 이런 게 발생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1차 산업이 농림업, 2차 산업이 광공업,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우리나라 기본 제조업이 선진국 치고는 좀 많은 편이라. 그런데 하지만 그 선진국에서 3차 산업 비중이 큰 거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니까. 그리고 이 도시성이 확대되면서 1코노미나 저를 겪으면서 1코노미 그래서 산업의 핵심으로 1인 경제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너네는 이걸로 외우세요. 딴 데는 뭐 20%, 80% 이런 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너네는 25%, 70% 외워라. 고등학교까지 나오니까. 아니, 교과서마다 다 용어가 달라서 2에서 3, 20에서 30, 70에서 80 사이를 봅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2,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95%에 달하는 겁니다. 거주 공간을 이렇게 보냈다. 요거 확장 과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고, 종로구, 중구, 도심이죠. 그 다음에 공업 지역이 어디였어요? 공업 지역. 공업 지역. 구로구, 성동구가 공업 지역이다. 성동구, 구로구. 구도심이 어디였어요? 영등포구, 강남구가 구도심이다. 그다음에 주거지역이 어디 있어요? 너무 여기까지 가보다 대도시 혹은 중심도시다. 그리고 기능 분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야?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오겠네. 도시의 기능 분화가 이렇게 뭐 집중기능, 이중기능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대의 지불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능 간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가 나타나서 지대의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 기능이 분화되는 거다. 업무지구, 상업지구, 주거지구, 공업지구 기능에 따라 시행이 분화된다. 도시 규모가 확대될수록 도시 기능 분화, 도시 기능은 통합됩니까? 기능 분화가 뚜렷해집니까? 기능 분화가 뚜렷해지는 거야. 통합되지 않습니다. 생태 환경의 변화, 이렇게 뭐 환경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왔지 뭐 홍수 피해 증가라거나 열섬 현상이라거나 기억하십시오. 열섬 현상이 겨울철이랑 여름철에 언제 열섬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겨울철에 두드러져. 밤 중에는 밤에 두드러진다고. 직업 분화, 도시성 확산, 뭐 생활 수준 향상,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 되겠죠. 이 2차적 인간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죠. 수단적인 인간. 보호 조사 뭐 이런 여러 직업들이 있다 정도 하는 거고. 도시성이 확대되고 있다 하는 거. 이거 나온다며. 외우십시오 이거. 70년대는 뭐 기준이냐 이게 경제개발 박정희가 5.16 정변으로 집어내죠. 2학기 때 배울 거다. 5.16인데 이게 61년이야. 그래서 61년 5월 16일 이렇게 거꾸로 하면 됩니다. 5일, 61, 5.16, 61, 5.16. 61년에 딱 쿠데타로 집권하고 나서 62년부터 경제개발 하는 거야. 그래서 1차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67년까지, 그 다음에 2차가 72년까지, 3차가 77년까지 하고 4차를 82년까지 했어야 되는데 79년에 총 맞고 1900으로 했죠. 79년 11일 있었죠. 1900으로 간 거죠. 중간에 끝나. 근데 60년대는 뭐 중심이냐면 경공업 중심이다. 경공업. 여기는 여기까지 쭉 가는 거는 가발, 신발, 뭐 의류 이런 거 간단한 거 만드는 거. 70년대부터 경부고속도로 뚫고 그 중화공업 육성하는 거다. 그래서 경부고 70년대부터 뭔가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돼. 뭐 국토종합개발계획 이런 거 연구 좀 외워야 된다 이거.
3차 때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작하면서 반도체 수출하고 뭐 울산 조선소 주고 다 시키면 돼요. 포항, 울산. 그다음에 창원, 구미 이런 거 다 어디야? 경상도 수출 주도형 중화학공업 입소되는 시기가 70년대예요. 여기 또 일단 연도 외워두고 62년, 67년, 72년 중요한 연도들이다. 됐죠? 광주, 대당지, 성남에 조성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계속 뭐 석유화학단지 이런 거, 또 석화 산업, 중화학공업이 중공업이 조선 자동차 이런 공업 만드는 거고 화학공업 여기 이제 석유화학단지 이런 거 중공하는 거지. 그다음에 뭐 대구 18시 2차 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이런 거 하고 여기 나오는 거를 몇 개만 좀 외워봅시다. 이거 일단 외워야 되고 경부고속도로 중요하고 1차 종합 대충 색칠을 하십시오. 국토종합개발계획 중요하고 포항, 대철, 울산, 화학 이런 뭐 중요하다. 부산, 직할시 4차 이건 5년 단위로 외우면 되잖아. 1차, 2차, 3차, 4차는 5년 단위로 외우면 되죠. 그 다음에 국토 이 5개년 계획이랑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다 외우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국토종합개발계획 입장 국토종합계획. 82년부터 5차 5개년 계획을 한 거죠. 박정희는 돌아 안 했지만 이 정도 하고 87년대부터 이제 광양이 이제 전라도 쪽에 충청도 쪽에 그 광양대처 해가지고 중국이라는 쪽을 하고 최저임금법 시행하고 일기 신도시까지 나오다가 일기 신도시까지 줄라 분당, 성남, 산본, 중동 뭐 이런 거 일산 여기까지 나오네? 이건 역사인데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이런 거 3차 개발계획 보시니까 나머지는 부동산 시행경제 인천국제공항 이거 학교에서 찍어준 거 있니? 뭐 나온다? 자율이 너무 많은데 이거 찍어준 거 위주로 외워주십시오. 체크 마치자 빨리. 잠깐만. 아 별을 쳐놨네. 같이 별 쳐주세요. 무슨 지금 8,800인가? 9,000 넘었나? 1,000대가 있어. 경부고속도로 70년대 경부고속도로 찍어준 거 다 외워주십시오.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그 다음에 OECD 가입 경제금융개발 선진국 클럽 IMF 구제금융 그때 경제가 많이 해줘 그 다음에 이기 신도시 신도시를 같이 생각하시면 기업도시 개발, 기업도시 기억하세요. 4개 있다, 4개. 중주, 우주, 태안, 무안. 그 지역화 전략하면서 지역 격차 문제 해결책으로 무슨 도시 나왔었니 내가 얘기했고.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뭐가 이전하는 거였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거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이전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특화 지역의 특화 기업들이 진행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안 돼. 혁신도시랑 기업도시를 지도해주는 혁신도시.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산업화 도시화 문제점, 주택 및 교통 문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환경 문제, 배기가스 열선 현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노동 문제는 실업인데 산업 구조가 변한다. 실업 문제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교통통신 발달, 정보화 이런 걸로도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AI로 대체되는 것도 얘기했죠. 왜냐하면 여기는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옛날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일자리를 못 구할 수도 있는 거야. 노사 갈등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무관심, 이기주의, 촌락, 쇠퇴 이런 것도 도시 문제에 들어갈 수 있다.
휴경지가 증가한다, 생산 가능이고 감소한다,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지역 공동체가 쇠퇴한다.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다 외우세요. 조시에 따른 문제점. 너네는 좀 어려운 게 서술형이 나와가지고 이런 걸 정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봐야 돼요. 반복되는 도시 침수, 혼수가 늘어난다 이런 거 나오고 해결책을 봅시다. 첫째, 대중교통 체계 정비 이런 거 나오고 환경과 도시를 조화하는 도시개발 이런 거 할 거고 실업자 직업교육, 취업 정보 제공을 할 거고 주민이 상호간은 공동체보다는 조성해야 될 거고 보통 균형 발전 할 때 행정 업무 각종 기능 부산이 혁신 도시겠죠. 혁신 도시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오해 2단원 일상생활 범위 확대, 교외화 현상 기억나죠? 네, 도시 중심지 기능이 들어오면서 중심지 기능이 그리고 강남역일 때 분투 수율이 90%가 넘는답니다. 포장도로 면적이 90% 넘으니까 물이 스며들 때 어서 홍수대가 늘어나는 거죠. 교외화 현상으로 대도시권이 형성한다. 교통통신 발달의 결과다. 그러니까 기능들이 바깥으로 주거 기능, 뭐 이런 거, 공업 기능, 교통통신 발달하니까 멀어지는 거고. 또 중심도시에 가까울수록 자족 기능이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의존성이 심해지고 자족성은 내려갑니다. 좋습니다. 경제활동 범위는 증가하는 거죠. 공간적 분업, 다국적 기업 기억나죠? 다국적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이라고? 공간적 분업을 하는 기업이야. 전 세계에서 뭐 생산 공장, 뭐 본사, 뭐 연구소 이런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기업 있잖아요. 다국적 기업. 이런 걸 하고요.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현상, 여가 공간이 확대된다. 뉴미디어, 대중매체, 뭐 여행, 해외여행 이런 게 많아질 거야. 생태환경 변화는 멸종위기 동물이고 관리고 드론 헬리콥터 활용하여 생태계 유지 뭐 이런 거 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 GIS랑 GPS 구분해라. 그 네이버 지도 이런 거 보면은 맛집 이런 거 뜨잖아. GIS에 GPS야. GIS 이거는 지리 정보 체계잖아. GPS는 우리가 이동하면서 이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야. 번역어까지 외워두세요. 한국어로도 나올 수 있다. GIS, GPS가 안 나오고. 지리 정보 체계가 GIS고,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 GPS예요. 따라오니? 그 두 개 구분해야 돼. 그 GIS에 들어가는 여러 정보 중에 하나가 GPS야. 위치만 전송하는 거잖아, GPS. 4차 산업혁명 기억하시고 2차 산업혁명이 정보혁명이 아니야.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 혁명이고 석탄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 석유혁명이다. 전기에너지, 석유. 3차 산업혁명이 정보화 혁명이에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거죠. 교통통신 발달의 문제점. 생활 편리성 이런 거 좋은 거죠. 전지선적이 되고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야. 그 전자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 요소입니까? 맞아요. 직접민주주의는 요소다. 인터넷 신문고 이런 거 우리가 직접 참가할 수 있잖아. 이전에는 못했는데. 그다음에 국민청원 이런 거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데 그건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야. 워케이션 기억합니다. 비주관의 워케이션. 일과 휴가의 활성화. 여기서 이제 재택근무 활성화, 뭐 원격 근무 활성화 이런 개념이야. 휴가 가서도 일하고 이럴 수 있다. 일하면서 이제 휴가를 즐기고. 그다음에 교통통신 발달 문제점, 지역격차 확대, 낙후 지역에 대한 뭐 교통망 확충 이런 거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혁신 도시라든가 지역화 전략이라는 거 이런 게 나왔죠. 전염병 확산은 뭐 백신 뭐 이런 거, 백신 확대, 그다음에 교통 출입 뭐 금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생태환경 파괴 여러 개 있는데 이거 기억하세요. 오버투어리즘이랑 생태 관광이랑 공정 여행. 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한 해결책, 공정 여행까지 기억합니다. 뭐 서식지 파괴 여기 들어간다. 서식지 파괴, 로드킬 생태 통로, 그다음에 외래종 유입에 대해서 외래종 유입에 대해서 그 선박하는 처리 장치 그런 걸 알고. 공정 여행장 공정 여행 나오거든요. 대한여행의 하나인 공정여행은 환경을 해치지 않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 주민의 적절한 비용을 조정하면 지역 경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관광이다. 이거는 이제 정보화의 문제점이죠. 정보 격차 발생. 정보 격차 지수가 큰 거는 정보 격차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정보 교차 지수가 크다. 정보 교차 지수가 크면은 정보 교차 큽니까 작습니까? 여기서 누가 제일 정보 교차가 큰 계층이에요? 고령층이 가장 정보 교차가 큰 계층이다. 노동시장에 한국화는 정보하고 그걸 올라탈 수 있는 계층하고 그렇지 못한 계층하고 좀 더 커질 거라는 얘기. 황금 티켓 신드롬, 명문대지나 뭐 대기업, 공기업 취직 이런 황금 티켓들에 들기 위해 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공간 변화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시험에. 지역성, 지역적 특성이 지역성이고 지역 조사를 통해 문제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게 나오고. 단계를 구분해라. 제 1단계가 뭐 한다? 지역 선정, 주제 선정이다. 계획 수립 단계고요. 조사, 목적이나 뭐 계획을 짜고. 지리 정보 수집 단계 두 단계로 못 나눴습니까? 실내 조사, 야외 조사를 두개 나눴습니다. 설문지 작성이 어디라고? 설문지 작성? 실내 조사. 도서관에 방문하는 거는 현지 조사야, 실내 조사야? 현지 조사, 실내 조사, 실내 조사. 그 현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거야. 도서관이 밖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야외 조사로 찍은 애들이 있는데 실내 조사, 실내 조사. 하여튼 문헌을 이렇게 쫙 참고한다, 구글링을 한다 그런 거잖아. 도서관에 방문한다는 실내 조사에 들어가는 도서관. 인터넷에 우리 나오는 도서관 지도 문헌 통계자를 이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다. 지도 문헌 통계자를 작성한다는 어디야? 아니, 작성한다는 여기다 그 분석 종합 단계다. 도표, 통계, 그래프 등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이거는 분석 및 종합 단계고. 그거를 수집하는 거는 실내 조사. 이거를 야외 조사 때 실측 촬영, 뭐 영상 등으로 기록 이런 거 야외 조사에서. 보고 작성 방법 분석하자고 결론을 신기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는 나중에 보고 작성하는 거죠. 여기까지. 끝냅시다. 수업 들어가요. 넌 100점 맞아오세요. 화이팅!